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이제 장기적으로 쉬었던 것도 꽤 됐고, 그리고 드문드문하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 방송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이제 그나마 여기 지금 좋아요가 한 8개 찍혔거든요. 그렇죠. 8분은 최소 들으셨다. 예. 최소 8분은 들으셨는데 그 8분은 이게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지? 팝업 알림 같은 걸 해놓으셨나? 사실은 그런 모르겠네요. 그냥 매일 들어오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를 우리 방송이 뭐라고. 그렇지. 매일 들어오시진 않을 것 같고. 확실히 저희가 좀 저기 조회수랄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 다시 또 정기적으로 또 운영을 하다 보면은 또 늘어날 일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 지금 현재 그 지난 주에 올렸던 생존 신고건 기준으로는 약 재생 요청 수는 200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많이 떨어졌네. 들으셨다는 거는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 네네. 그래도 그 들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이제 어. 코로나 끝나고 베트남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아, 뭔가 붐업이 될 시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붐업은 모르겠고, 나름 덥네요, 그냥. 예. 어제 사실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저도 오늘, 네. 어제 밤에 들어왔거든요. 저 호치민 출장 있어가지고, 출장을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이번 돌아오는 주죠. 이번 주 주에. 갔다 왔죠. 이번 주에 갔다 어. 왔잖아요. 지금 이번 주가 안 지났으니까지. 아니, 원래 제가 목요일 날 보기로 했었는데, 목요일 날 네, 깜빡하고 연락을 안 했고, 출장을 그날 다음 주에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 그래서 의사소통 잘못됐네요. 중간에서 이게 저는 이번 주라는 게 좀 궁금한 게 월화수목금인가 아니면 일월화수목금토인가 그런 것도 있나? 보통 한 주의 시작은 지금 월요일이라고 법적으로 월요일이겠죠? 보통 이게 그러면? 달력상으로는 일요일 날 시작을 하잖아. 아, 그런가?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다음 교회다는 주라고 기준 아니야? 얘기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를 다음 주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안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인데 당신이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주일의 시작은 어, 일요일이죠, 일요일. 월요일인가? 나는 항상 내 인생의 약간 그 기준은 나는 월요일이라고 생각했거든. 베트남에서도 월요일이 트녀시 아니라 트하이 아닙니까? 두 중요하죠. 번째. 중요한 건 숨어있는 아닌데. 첫 번째는 일요일이 숨어있는 첫 번째다. 일단 어제 하여튼 출장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기 뭐냐 출장 갔다 왔고 어제 밤에 들어왔죠. 그래서 요즘 호치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호치민 가면 일은 어디서 하다 옵니까? 사무실에서 하죠. 어디서 하겠어요. 제가 뭐 호치민 저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치민 사무실은 뭐 이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살라라고 저기 그 뭐냐 뚜띠엠 쪽에 새로 요즘에 개발하는 그 이제 신흥 있죠. 그 베트남에서 지금 가장 집값 비싼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몇 군이라고 강기군인데 하나요? 몇 군? 그 2군입니다. 저 2군. 2군이면 제일 잘 나가는데 아닙니까? 아니, 1군이 잘 나가죠, 1군이. 근데 이제 그, 큰 놈의 1군은 그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이제 그 베트남에서 가장 아파트 비싼 동네들,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 강변, 신도시, 뭐 경남 랜덤, 거기가, 그치, 그치. 뭐 미딘 골든 펄, 뭐 선화 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 근데 지금 그분 그 들어보니까 우리 베트남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이제 거기가 이제 개발돼서 이제 약간 그 강남 개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동네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하여튼 뭐 그 동네에 지금 그쵸. 사무실이 이제 뭐 거기가 이게 2군 타오디엔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사우디엔 뭐 뚜띠엠 근처고 음. 그 하여튼 거기가 길 건너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 베트남에서 있던 흔히 있던 이제 그 뭐냐 베트남의 중심이죠 거기 그 사이공의 중심인 그 일본 동네는 이제 그 도로 건너면 사실 거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거기 출장 가면은 호텔이나 이런 거는 저를 잘 줍니까? 좋은 곳으로 이렇게. 호텔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가는 거죠. 제가 뭐 부팀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건 주는 건 아니고 뭐 직급 올라가면은 뭐 좋은 데는 주겠죠. 제가 이 회사의 CEO라든지 뭐 부사장품 되면은 아마 호치민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지만 뭐 제가 그런 단계는 그렇죠,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호치민 내려가는데 뭐 공교롭게 이제 방송 찍니 많이 하는데 이제 저번 주에 출장이 잡혀가지고 이번 주죠. 이게 저번 주야 이번 주에 아직 때까지는 하여튼 이번 하여튼 주지, 이번 주. 앨리스트 오늘은 토요일인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여튼 갔다 왔다 해서 어젯밤에 비행기 음.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얘기할 때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파스트인지 퓨처인지 이게 지금 헷갈리지.
나는 원래 별로 정말 헷갈리지 않았는데 당신이 말하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이거 어,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 베트남에서 일요일을 베트남 말로 추녀시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한자어로 풀어보면 주일이거든요. 주일. 휴일이죠 그거는. 예. 주일. 이 음. 주일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도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 휴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는. 주의 날, 로드 데이, 주일. 그렇죠. 베트남어로도 ညật 할 때 그 추가 그 주인 주고 엿이 그 날일이거든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저기 추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지. 왜 베트남 사람들은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할까? 그건 아마 그게 아닐까요? 그 보통 이제 이런 어. 거 뭐 제 추측이지만 보통 이런 거 이제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뭐 들어보지 않습니까? 양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만든 거는 하긴 그 원래는 이제 요일 개념이 없던 사람들에게 요일 개념을 도입할 때는 그러면 양 서양식 그걸 쓸 수가 있긴 있겠네요.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여기도 요일이 있었죠. 왜 없어서 여기 음력을 썼겠지 아마 옛날처럼 그 아닌가 그러니까 요일이 엄릭을 음력을 있었던가. 해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없던 개념이 하여튼간 베트남 사람들도 왜 너는 추녁을 주일이라고 하냐 일요일을 하면은 다 모르더라고요. 그냥 썬데이가 썬데이지 무슨 뭐 그게 주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게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왜 일요일인지 뭐 굳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뭐 음양 오행에 따라서 누군가는 만들었을 건데 왜 굳이 일요일인가? 그렇죠. 월요일인가?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뭐 뭐였지? 월요일 말고 뭐 박요일 할 수도 있는 거고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치. 뭐 아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예. 조금 베트남이 신기한 게 베트남은 되게 효율적이야. 썬데이, 먼데이, 그 웬즈데이, 떨스데이, 프라이데이 이게 말 만든 건데 베트남은 효율적이잖아요. 2요일, 3요일, 4요일, 5요일, 6요일인데 1요일이 아니라 거기는 주일 이렇게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해. 그렇게 보면은 그 선교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은 그 2요일, 3요일, 4요일 일어나?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왜냐면은 뭐 먼데이, 뭐 튜스데이, 웬즈데이로 했으면은 뭐 그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 참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 왜 그런지. 포르투갈 뭐 포르투갈 그 선교사라든지 뭐 스페인 선교사가 여기에 그 달력 들고 왔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나라에 있는 그 월화수목은 뭐 2, 3, 4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그것도 모르겠네. 지금 포르투갈어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월요일이 세군다 페이라 몰라. 근데 쿼드라 근데 아, 어, 세군다가 1일일 겁니다. 그렇지. 세군다, 쿼드라 이게 좀 쿼터라가 이제 발음하기가 그런데 쿼터니까 이제 섹스타 뭐, 아, 그거 맞겠다 하면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월 1, 2, 3, 4, 5 1, 2, 3, 4, 5 이거를 포르투갈어로 바꿔봤을 때 포르투갈어에 대해서 지금 포르투기는 이건 또 왜냐면 세군다 리그가 아마 그 스페인 쪽일 거다 그러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 제가 축구 보면서 뭐 그때 뭐 세군다 리그 음, 이런 거 보면 그게 아마 일부 리그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 1이 아니고 그 뭐냐 그게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서수라고 하냐 그거 그치. 세컨드 아마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첫 번째 1이 아니고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할 때. 어쨌건 그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아, 와가지고 뭔가 그 요일을 지칭하긴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뭔가 헷갈리니까 에이 그냥 2요일, 3요일, 4요일, 5요일, 6요일, 7요일로 하자. 하여튼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중국 달력을 쓰고 있었을 건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 베트남 와가지고 제일 헷갈렸던 게 아니 그냥 월요일이 그 트, 1, 트, 2, 3, 4, 5 금요일이 5요일이면 좋겠는데 아, 알겠지만 금요일이 6요일입니다 여기는 좀 헷갈리긴 하죠 많이 이거 되게. 토요일이 7요일입니다 7요일 칠요일 맞아요. 칠요일. 뭐 나중에는 이제 이걸 숫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바이 하면은 이 토요일이구나라는 개념이 잡히긴 했는데 이게 하여튼 항상 헷갈렸습니다 이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맞습니다. 그 1, 2, 3, 4, 5, 6 하면 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제 생각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베트남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덥습니다. 여기 뭐 지금 그래서 온도는 안 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덥다 정도지 뭐 여기서 크게 의미 부여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그냥. 하노이 온도가 지금 현재 28도 나오고 있고요. 아, 서울 온도는 29도네요. 하노이하고 호치민이 별로 네. 하노이하고 서울이 큰 차이가 없고 습도도 지금 하노이는 81, 습도가 네. 서울은 83, 이제 서울도 약간 흐린 날씨거든요.
서울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요즘 뭐, 제 느낌인데, 엄청 뭐, 덥진 않아요, 사실은. 뭐 그냥 살만하다 음, 정도고. 음. 호치민 어제 내려가 보니까 진짜 선선하더라. 그냥 선선하다기보다는 딱 그, 뭐냐, 그 습도가 우리가 말하는 좋은 낮으니까. 날씨 있으니까 적당히 아. 덥고, 적당히 습하고, 뭐, 적당한 날씨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께서 하노이에 여행 다녀오셨는데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이제 그러시길래 어, 베트남은 뭐 6, 7, 8월에 여행 가는 거 아니고 가더라도 낮에는 마사지나 받고 호텔에서 쉬는 거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 농담이 아니고, 근데 한국이 더 더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이 좀 그렇게 덥다면서. 좀 오늘은 뭐 생각보다 약간 습하고 구름이 낀 날씨여서 그렇게 덥진 않은데 더운 음. 날은 진짜 더워가지고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요새 또 뭐 근황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있습니까? 베트남 근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사장님 근황이라던가. 베트남 근황 뭐 특별할 것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뭐 요즘에 보자 뭐 이슈 있는 게 뭐 안 그래도 당신한테 내가 지나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빈그룹이 좀 흔들린다 라는 얘기가 지금 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사실은 빈그룹이 뭐 빈펄랜드 이런 것들 지금 매각설 얘기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기 호텔 체인에다가 그럼 빈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후보자가 누굽니까? 뭐 들리는 입찰. 소문이 저기 그 유명 호텔 체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인터콘 그룹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산이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도나 보더라고요 지금. 지금 뭐 호텔 지금 제가 뭐 호텔 뭐 정확한 게 어제 제 와이프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집에. 그 빈그룹에서 총알이 많이 모자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빰여뻥 회장 아저씨가 지금 좀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베트남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총알이 모자란 거는 뭔가 새로운 사업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빈그룹은 사업을 전기차 확장한다거나.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뭐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네. 뭐 미국에서도 이거 지금 뭐 또 사업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뭐 상장 얘기도 돌고 있고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총알이 모자라나 보더라고. 근데 이제 네.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베트남에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경영에서 실각이 되면은 이게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지 베트남에서 아니면은 뭐 주가 상승에 어떤 도움이 될지 오너 리스크 뭐 이제 그 뭐 오너가 베네핏이 있는지 리스크가 있는지 판단은 어려운데 요즘 하여튼 들어서 뭐 딴 얘기긴 한데 베트남에서 지금 기업 총수들이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좀 자꾸 정치 얘기 같긴 한데 지금 뭐 지금 이제 현 정권이 그 전 정권과 연장선이 있는데 그 남바 1, 2랑 그 밑에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남바 3인가 아마 남바 4 하시는 분이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베트남 한국으로 치면은 뭐 정보사나 뭐 기무사 출신 이런 거라는 것 같더라고. 이제 들은 네. 얘기가 이제 정보사, 기무사 뭐 있습니까? 그 뭐 한국 요즘은 지금 국정원 같은 이제 국정원. 뭐 중정 출신 이런 사람이라서 음, 그 음. 정보를 쥐고 있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뭐 FLC부터 해가지고 작년 8년 동안 재미봤던 그룹들 지금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뭐 던황민이, FLC니 뭐 당신 이름 들어보면 안 나는 그룹들 지금 다 지금 총수들 뭐같이 날라갔고 그나저나 최근에 FLC 회장이 그 뭐 구속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그럼 FLC 날아간 겁니까? 그 사람 구속됐어요. 구속되고 이제 그 밑에 누구 하나가 지금 사장 자리 대행한다는 것 같더라고 CEO 자리를 아들이랑 해서 날라갔고 FLC도 FLC가 음, 날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와이프 얘기입니다. 제 와이프 얘기가 네. 걔들이 지금 그 리조트 많이 지었잖아요. 사실은 많이 졌죠. 네. 엄청나게 지었는데 이제 그 베트남 내부에서 돌린 얘기가 뭐냐면은 군부대 쪽이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군부대 땅을 많이 샀대요. 군부대 근처. 네네. 뭐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도 좋고 깨끗한 데는 군대가 있고 이제 거기 관광객들 없어야지 사실은 이게 뭐랄까 좋잖아요. 물도 맑고 그 네, 와가지고 뭐 그쵸. 와가지고 아무나 와서 이제 뭐 쓰레기 버리고 하면 더러워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군이랑 커넥션이 있었는데 그 물론 뭐 이건 저희 와이프 얘기지만 뭐 저는 믿는 얘기는 네. 아니지만 이게 그러면서 뭐 중국 쪽이랑 뭐 약간 뭐 기밀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얘기를 처음엔 던졌다 그러더라고 내부적으로 던졌을 네. 때는 군부대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뭐 군부대 정도를 뭐 중국에 넘겼니 뭐 이런 얘기다 소문으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공식적인 뭐 발표 자료인지는 제가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현 전 정부 때 돈 벌었던 사람들을 지금 팔다리를 많이 자르고 있고 뭐 당신 알지 음,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 가장 베트남 성장한 게 빈그룹인데 이제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대마 불사인데 이제 대마에 헤드를 칠까 말까 사실 이제 좀 기초가 좀 아,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 네. 전전 정부에서 지금 가장 재미 본 회사들이 빈그룹과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결과는 모르겠고 저도 뭐 요즘 베트남 뉴스는 잘 안 보긴 하는데 뭐 와이프가 이제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뭐 빈그룹 뭐 주식을 뭐 저는 거의 안 들고 있거든요 지금 다 정리했는데 좀 뭐 네네. 혹시
판단을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조금 뭐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은 컨시더를 한번 해보시라 라는 걸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 하여튼간 그 베트남은 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뭔가 억압과 이런 것들이 있는 아, 나라가 그렇죠.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은 뭐 뭐 예를 특별한 들면 중국이나 이렇게 다르게 뭔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 접근성도 자유롭고 뭔가 본인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게시하는 것 같지만서도 언론의 자유도는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에 있는 나라면서 뭔가 경제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은 시장 경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좀 이게 뭐 위에서는 이게 뭐 리스크로 작용할지 뭘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이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 물론 뭐 와이프 얘기가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느껴요. 이 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뭐 주류 언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루머를 만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말했던 그 뭐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에 있는 군사 기밀을 뭐 그 벨시 회장이 팔면 얼마나 팔겠어요 사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말로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이 네. 기밀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고 그 따지고 보면은 그 군기밀을 판 장성들이 문제인 거지 그거를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좀 뭐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확실한 거는 그 언론 자유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뭐 좀 많이 느낍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루머들이 누군가 출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건데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만들진 않았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즘 뭐 장가하고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장가가니까 좀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서 뭐 어차피 한국도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베트남만 그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한국도 뭐 정권 따라가지고 뭐 수혜받는 뭐 기업들이라든지 주식들이 있고 뭐 사실은 뭐 전 정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카카오 같은 회사는 많이 떴잖아요. 그 정권 말기 되니까 카카오를 때리니 많이 뭐 얘기 많하는 것처럼 베트남은 근데 그게 조금 더 경영에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당이 워낙 힘이 있는 국가다 보니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 여튼 오늘 뭐 저희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네. 본론으로 하여튼 잠깐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은 뭡니까? 그래 지금 뭐 베트남은 아직까지 뭐 쓴다. 얘기는 그 참 1년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은데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베트남을 되돌아보자 하는 개념으로 또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첫 방송, 지금 오늘 저희가 찍는 방송이 109화인데, 네. 이거를 109주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은 제 22년인데 2018년 4년 이상 지나간 일인데요. 첫 그렇죠. 방송 할 때, 그때는 2018년 그 코로나가 터지기 한참 전이었고, 뭐랄까, 한창 베트남 생활을 이제 3년 차 정도 됐던 입장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많이 또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세월이 그렇죠. 또 많이 흐르고 코로나라는 그 어마무시한 질병도 겪고 현재 2022년 지금 8월로 와 있는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과연 괜찮은가? 전후 코로나 전후로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바뀐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인들 그리고 베트남에다가 뭔가 인생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이 나라가 과연 내가 가가지고 한번 조금 내 인생을 투자해 봤을 때 먹고 살 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저희가 뭐 그렇죠. 경제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사회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살았었고 베트남에 살고 있고 베트남에 살지 않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바뀌어온 과거와 지금 평가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잠깐 쉬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베트남에 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당신은 없고 내가 제가 온 지가 이제 7년 됐죠. 7년 15년도에 저희가 왔으니까 2015년도 8월 1일 날 말일 넘어왔나요? 8월 말쯤 넘어왔구나. 마지막 날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8월 마지막 날 넘어왔으니까. 그렇지. 나랑은 이제 또 시간 차이가 또 생겨난 거고. 6, 7, 8, 9, 10, 11, 12. 만 7년을 채웠네요. 만 7년. 오래 살았습니다. 네, 만 저 7년. 7년이라면 그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 숫자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당신은 뭐 갖고 지금 생각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아, 내가 7년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지금 그 6년을 채우고 와가지고 안식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있는데 그 한식 7년이라는 시간 중에서의 반절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했던 것 같고요. 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아직도 네, 뭐 코로나가 어쩌니 하면서 지금도 얘기 도는 거 보면 참 네.
대단한 질병은 대단한 질병이다 진짜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인류의 역사에 이제 길이길이 기록될 만한 약간 흑사병이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스페인 독감. 아, 뭐, 사실은 그, 사람을 뭐, 이제 그 몇 명이 죽었는지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법 그래도 인류 역사에 한 번쯤은 뭐, 영향을 미친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뭐, 흑사병이라든지 그런 그 스페인 독감처럼 그 강력한 스케일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밑에 급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죽인 숫자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의학 기술이나 이런 그런 게 따라져서 그렇지. 만약에 저희가 그런 의학적 기술이 있지 않았다면은 또 그만큼 영향력 있는 질병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치명률이 사실은 뭐 다른 질병들만큼 높진 않았으니까. 아, 근데 네. 확실히 근데 그 시대였으면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당신 말 맞다. 생각해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그 스페인 독감 있던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였으면은 코로나도 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났고 지금 이제 저기 한국에서도 느끼는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또 갑자기 또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고 뭐 켄타우로스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한번 막, 그때 방금, 저번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제 감기 같은 사실 거.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건 맞는데 신경은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알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도 뭐, 자려고 누웠는데, 몸살 기운도 있고, 뭐, 몸이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 이제 그게 뭐,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더라도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지금 작년도 더 전이게 작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그렇죠.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녹음 하나 하겠다고 2%가 밤에 넘어오는데 이제 2% 와이프가 걱정해가지고 그 되게 짧은 거리인데 경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자고 와라 맞아, 맞아. 그거 때문에 뭐 예,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뭐 이제 그 거리 통제를 하니까 맞아요. 그 당신 집에 이제 그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맞아. 저희 집에 차고 가라. 당신 집에 차고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진짜 그 별거라고 저희 집에서 뭐 좀 그 마라샹궈 같은 거 해먹겠다고 장 다 와가지고 왔는데 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지하로 내려오더니 너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랬었던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맞아. 참 웃긴 얘긴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뭐 그런 일들을 겪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안정된 느낌의 상황까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는 내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조 기업 한국인들이 느끼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다고 할 만한 뭐 그런 게 있나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문제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소비가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방송에서도 말했고 당시도 알다시피 최근 뭐 2021년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시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코로나니 네. 뭐니 해도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 부동산이니 해가지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지만도 사실은 뭐 다들 돈을 벌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이제 뭐 그 한국 사람이나 이런 외국 그런 사람 느낌이지 베트남 현지에서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이렇게 못했어요. 일용직으로 베트남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네.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아, 어쨌든 간에 뭐 경제라는 거는 우리 같은 이렇게 소시민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작년만 해도 뭐 베트남 뭐 안 좋다 안 좋다 뭐 힘들다 그래도 사실은 다들 열심히 돈이 많은 세상이라 가지고 돈을 썼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음. 풀리는 202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베트남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코로나나 베트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세계 경기가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 잡는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러시아랑. 뭐 얼마 전에 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뭐 미사일을 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 네.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사실 그걸로 인한 지금 경제 침체가 더 큰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단지 뭐 지금 뭐 베트남 나라 자체로만 봤을 때뭐 좀 힘들다 아니다라고 따지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프로나 저나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진짜 그렇게 오랜 어르신들만큼 오래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충분히 오래 있을 만큼 지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아, 사람도 살았죠, 정도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처음에 베트남 갈 때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첫 인상과 첫 느낌, 첫 경험은 진짜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 느꼈던 생각과 그때 느꼈던 것들을 좀 뭐 일기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글로 남겨두지 뭐, 않으면은 그때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베트남 처음 갔을 때
그 오토바이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의아함, 뭐 놀람 이런 것도 있었다면은, 지금 오토바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신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나 엄사장이 바라볼 수 있는 베트남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처음 왔을 때와를 비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 나라를 판단했을 때 7년 전, 그때 네. 우리가 왔을 때와 지금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지금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뭐 투자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취업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던가 그런 게 조금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이 프로님의 의견이 한번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아직까지 있는 이유도 그렇고 뭐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에 공장은 필요하거든. 그 세계의 공장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세계의 공장이 지금 뭐 인도가 되긴 하겠지만 네. 언젠가는 인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뭐 네. 베트남 올 때부터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인도 뭐 인도에 뭐 어디 인도를 진출하나 생각만큼 인도가 그렇게 그 큰 기업들이 봤을 때는 컨트롤하기 좋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그런 의미 그리고 말다시피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재미없지만도 일단 중국이 이제 뭐 미국과 척을 지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중국이 큰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힘을 실어줬고 이제 네. 그 덕분에 이제 중국이 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땐 미국의 플랜은 그거였을 거예요. 세계 공장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이제 중국이 있었고,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90년대 이후 이제 개방 개혁하면서 이제 많이 크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뭐 이제 중국이 뭐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그 아프간전이니 그뭐 이라크 전인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좀 정신을 놓은 동안에 이제 저 중국이 넘버 투로 크긴 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도와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이라는 이제 넘버 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공산권 안에 있던 중국이라는 국가를 키워줬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돈을 만드는 국가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그 싼 가격의 물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공장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중국이 대신을 해줬고 근데 이제 중국이 네.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아직까지 뭐 베트남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뒷 포지션을 잡는다. 물론 뭐 중국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는 뭐 아직까지는 쓸만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뭔가 우리 그 저기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겠다고 마음 먹고 네. 왔을 때 느끼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이 나라에 대한 느낌이나 그 음. 나라를 통해서 느끼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왔을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은, 음. 뭐 좀 이상한 얘기인데, 아니, 물론 뭐 베트남 사회가 아직 안정이 됐다, 베트남 경제가 안정이 됐고, 뭐 정치 체계가 안정됐다 사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뭐 갑자기 취업을 한들, 빈 그룹에 취업을 한들 하거나, 저기 뭐 베트남 게임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건 그렇죠. 그거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한국 이 기반이 한국 베이스가 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쵸. 어쨌든 간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큰 풀이를 따지자면 삼성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있는 삼성에 있는 LG. 벤더사들 이제 물건을 내는 벤더사들 뭐 유통을 하는 벤더사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근데 젊은 분들이 지금 진출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의문수가 드는 게 이제는 그 시스템이 너무 안정이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변수가 사실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저희가 왔을 때처럼 예를 네. 들면은 우리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지인 중에 뭐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잘해서 뭐 법인장을 달았니 뭐 많이 올라갔니 작은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음. 베트남이 이제 뭐 정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조금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진짜 딱 음. 베트남에서 딱 그냥 월급 받는 만큼 월급 받고 뭐 네. 잘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해서 거기서 뭐 월급이 이제 틀을 깨가면서까지 준다 회사에서 이제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 개방하기 전에 해외를 나간다는 게 어려웠을 때는 그 나라가 뭐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몰라도 해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됐을 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베트남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자리가 잡혀 있을 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시간이 흐른 거고 예를 거기 들어서 베트남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지의 나라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나가는 거는 기업에서도 뭔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 베트남 하면 뭐 밀림, 정글 막 저만 해도 코끼리 막 걸어 다닐 것 같고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왔었는데 사실은. 그때 나갔을 때는 뭔가 더 좋은 조건과 대우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충분히 자리가 이프로 말한 대로 자리가 좀 잡힌 이제 상황이고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다 오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살만한 나라다. 한국 사람들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좋은 나라다라는 인식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새로 사람들을 뽑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급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 그렇죠. 내에서도 뭔가 좋은 베네핏을 주지 않아도 와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사람들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베트남 내에서도 편한 일자리는 적은 급여, 힘든 일자리는 힘드니까 힘든 급여가 줘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크게 사실 뭐 급여 시장으로서 내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베트남에 간다라는 거는 큰 메리트는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근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 뭐 많이 제가 봤을 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장급 뭐 차장급들이 법인장 했을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왔을 때만 해도 그 뭐 공장이라고 있는 회사 해봤자 뭐 삼성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삼성도 그때는 같이 있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유수의 기업들 법인장들 헤드들 보면 지금 다 상무이사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부사장들이 하던가. 그치, 그치, 그치. 예. 근데 뭐냐면은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뭐 대기업 인사팀만 있을 때만 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뭐 좀 뭐랄까요 그 변수라고 해야 되나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은 확실히 베트남이 들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삼성전자 법인장 제가 봤을 때 12년 전만 해도 여기 뭐 부장급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베트남이나 나 굳이 뭐 여기 임원 보내진 않았을 건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지금은 뭐 삼성 공장 있으면 공장장은 임원일 거고 아마 그 밑에 이제 영업법인도 임원일 거고 아마 임원들이 없을 건데 네네.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뭐 어디까지가 저보다 이제 연배가 어리신지 뭐 아직 판단은 어렵지만 그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오기에는 이제 뭐 옛날만큼 재미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왔을 때 2015년도하고 지금 뭐 찾아보면 데이터 나오겠지만 GDP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GDP가 뭐 많이 올랐을 거야 베트남도 지금 안 찾아봤네 최근에 그러니까 3,000불은 넘었. 연간 베트남 지금 3,000불 넘었나요? 그 하여튼 얼마 뭐 전에 베트남이란 작년 기준으로 필리핀 넘었나 그랬잖아요. 지금 베트남이 그치 그치 한국. 그치 그치 그치. 예. 어.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정확히 그래서 기억은 안. 하여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뭐 이런 안정화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물론 코로나가 있었고 하면서 뭐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취업 시장으로서 매력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느낄 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단지 그냥 월급 받는 나라로 생각하면은 굳이 갈 이유는 없는 느낌인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내수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좀 했겠죠? 내수는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유의미하게 얼마나 물건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일하는 부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베트남 자체가 그렇게 소비력이 나쁜 국가는 아닌데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특히 또 하노이하고 호치민 같은 데는 베트남이 뭐 2,500불, 3,000불 내기에도 이런 도시들은 5,000불에서 10,000불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불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만불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호치민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을 기준으로 보면 10,000불이 넘겠죠. 이제 뭐 그 막 사이드까지 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서 뭐 만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뭐 요즘에 네네. 만불까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제 와이프 월급이 뭐 만불을 넘긴 하는데 뭐 네. 이 친구는 좀 특수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 오피스 사무직이 뭐 이렇게 받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뭐 많이 올라왔어요. 소비력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네. 베트남도 요즘에 벼락부자도 많이 생겼잖아요. 작년에 뭐 코인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제가 뭐 아직 지금 현재는 베트남에 있진 않지만 느낄 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취업시장으로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 한국이 요즘에 뭐 안 그래도 당신이랑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뭐 최저임금 10,000원 한다면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급여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뭐 급여를 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일을 시켜야 되니까 돈을 이제 주는 입장인데 저희가 지금 한국이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휴를 뺀 거라서 아시겠지만 한국은 주 5일을 근무를 하면은 하루를 그냥 그 유급 휴일을 주게 돼 있잖아요. 유급 휴일.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유급 얘기하지. 휴일이야. 그러니까 5일을 근무하면 토요일은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거야. 월화수목금을 근무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월화수목금이 9,160원으로 쳤을 때 토요일 날은 일을 안 해도 토요일 날도 예를 들면 9,160원 곱하기 8이 급여가 나간다는 말이야. 그럼 그거를 그냥 9,160원으로 계산 안 하고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일 안 했지만 돈 준 걸로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시급이 1,992원이거든요. 11,000원인 거예요. 11,000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8시간씩 근무를,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급여가 거진 그냥 알바만 뛰어도 190만 원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쳤을 때는 알바만 해도 이 정도라면은 한국에서 그냥 웬만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는 그건 감은 잘 안 오는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또 엔간한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를 하는 거랑은 비슷하거나 한 곡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은 이제 되지 않았나. 사실 임금 자체도 뭐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뭐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네. 사실은 그 문정부, 박정부 뭐 해가지고 둘 다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썼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때 뭐 워딩 자체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해외 취업을 약간 그 방송도 그렇고 좀 그치.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 올 때만 해도 네. 뭐 베트남은 미지에 뭐 약간 뭐 개척해야 되는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네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 뭐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감이 많았는데 옛날처럼 그 미디어라든지 이제 그 뭐지 그 푸시하는 것들이 전 적을 것 같거든. 옛날 네. 우리가 베트남 왔을 때처럼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사람들이 뭐랄까 이미 올 만큼 다 왔다. 너무 많이 음, 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뭐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아까 뭐 당신한테도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코로나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에 나가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생겼을 거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좀 이게 네. 뭐좀 정치 영역 같긴 한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다른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 뭐 와야 된다, 뭐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취업 방송으로는 뭐 어떻게 베트남에 대해서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가 그 아끼는 후배가 있어. 네. 그러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와서 한번 그래도 뭘 해봐라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있나?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네 살길 찾고 뭐 굳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굳이 오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뭐 한 번도 음. 사실 베트남에 오라고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예. 네네. 나도 뭐 나쁘지 않다 정도고 판단은 네가 하는 거지. 제가 뭐라고 뭐 당신들 뭐 주위 사람들 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까지는 뭐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오라는 것까지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혹시 뭐 그거는 자기 살 길을 자기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와야 오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전혀 없고요, 사실 그런 거는. 아, 모르겠네. 요즘에 내가 지금 내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뭐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베트남에서도 잘 나가는 중견기업들 뭐 약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어차피 내가 뭐 관계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상호를 맡기자고 ITM 반도체 이런 회사들 네. 반도체 이제 정확하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들 제가 알기로는 주정이 한 80명 100명씩 될 거예요 베트남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회사 공채를 제가 쳐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공채를 치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런 쪽 그냥 한국에서 취업해서 여기서 음.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물론 뭐 차별이 있진 않겠지만도 사실. 저는 이제 그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대학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 삶의 거점이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있다가 온 사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에서 있다가 왔는데 그 뭐랄까 서울에서 막 이런 치열한 경쟁을 하고 하는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베트남에 와라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속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뭐 지방이라고 노력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또 지방에 있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서울 가서 뭐 하는 것도 큰 도전인 사람 경우가 많단 말이야. 대구는 또 큰 빅시티이기 때문에 광역시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이 전라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그냥 그 안주하게 되는 그게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견주시장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느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방에서 제 후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베트남에 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있게 되면은 뭔가 안주하게 되고 사소한 도전도 좀 두려워하게 되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간다라는 거는 진짜 뭔가 그 서울 가서 사는 것도 뛰어넘는 뭔가 다른 나라로에 대한 도전이니까 거기서 뭐 인생을 걸어라는 느낌보다는 한 2, 3년 정도 생활해 보는 게 뭔가 인생을 개척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뭔가 도전의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추천을 했지만 제 말을 듣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 사실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한국의 미래를 어둡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뭐 그런 반사의 힘으로는 베트남이 나오는 것도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리고 지금 근데 아까 또 얘기했던 게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공채로 온다라거나 주재원을 통해서 음,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시한부 개념이 좀 크고 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이 학위에 따라 다름이지만 뭐 이런 공채 주재원으로 나왔을 때 언어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뭐 놀라운 성장을 이루거나 아니면 현지화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사실 2%나 엄사장이 베트남 갔던 케이스랑 지금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제조 공장으로서 주재원을 파견하는 개념으로 있는 거랑은 사실 같은 베트남에 있지만 좀 다른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뭐 근데 주재원 뭐 있는 분도 뭐 베트남 애들 친구들 요즘에 뭐 다 영어 잘하고 사실 뭐 그건 그렇죠. 그치 뭐 연어적인 장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렇죠. 베트남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좌우 정권을 떠나가지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저야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예. 주재원으로 베트남에 나갔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다시 들어가서 뭐 승진을 하거나 이런 거겠지만 이 프로는 뭐 여기서 베트남 이일 저일 해봤지만 가지고 있는 뭐 꿈과 계획과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뭔가 그 좀 내수 시장을 상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쉽진 않지만 뭐 생각 쉽지 정도는 할 수 있다. 않지만 뭐 꿈은 꿈이고 상상은 상상이지만 뭐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정도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게 성장 동력의 문제라 가지고 뭐 한국에서 이제 좀 잘해서 좀 이제 한국이 좀 정상적화가 되고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거 자꾸 뭐좀 쓰는 얘기인데 어제 제가 그 비행기에서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지금. 킹메이커 저도 봤습니다. 그 엄창록 그 씨 거기도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그죠? 엄창록 씨. 엄가 아닙니까? 예, 거기가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옛날에 처음에는 그 우리 뭐 DJ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지만 경상도랑 전라도의 갈등으로 일단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그거 지금 뭐 나라 돌아가는 게 자꾸 지금 이제 좌우가 재미없어 그런지 자꾸 뭔가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한국이 좀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요즘에. 하여튼 그 말이 뭐냐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저는 한국이 옛날만큼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에 베팅을 했고 그런 의미로 뭐 베트남에 나오는 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서 아, 그쵸. 뭐 오늘도 좀 주제가 산으로 가나 싶긴 한데.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참 잘 해야 되는 게 워낙 또 여기도 세상이 빨리 바뀌고 워낙 세상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준비 없이 오시면 힘들다. 라는 거랑 뭐. 그래서 당신 좀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 차답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횡설수설이 많아지네. 아니, 지금 11시 반인데 무슨 자닫겠다고 그, 그러니까. 잠을 늦게 잤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잘, 저기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고 뭔가 그 잠재력, 우리가 얘기했던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뽕빨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뽕빨은 있죠.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있는데, 네. 그 뽕빨이 누구한테 가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방송 처음 찍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건 맞죠. 옛날만큼 재미없는 것도 맞고. 근데 이거는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현실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쵸, 그쵸. 개인적으로 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도 뭐, 엄청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베트남에서 꿈을 많이 꿔요. 사실은 공상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네.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게 신분 자체가 이제 제가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잘못돼 가지고 저기 공강 가가지고 뭐 그 구걸에서 묵던 뭐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 또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제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그치. 사실은 이제 이게 옛날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의견이 그렇게 뭐랄까 객관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고. 아, 진짜로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혼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좀 많은 이제 변화가 지금 있어 왔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저희가 첫 방송 찍었을 때 베트남에 대해서 바라봤던 것들이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우리 자체 신분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고 또 뭔가 주변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가족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위에도 봐야 되고 이제는 볼 것들이 많아졌는데 단지 이제 신분 자체는 이제 2%는 로컬, 저는 이제 또 코리안 이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뭔가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뭐랄까 좀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하다 보니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도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래야지 이제 뭐 우리도 뭐 사실 회사라는 게 평생 수도 없는 거고 저희도 이제 네. 뭐 딴 걸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려면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응원을 많이 해줘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네네. 뭐 응원을 하지만 또 응원은 응원인데 제가 조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전만큼 그렇게 낭만적이고 이렇게 밝은 그걸로만은 얘기를 못 하겠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신변적인 변화 때문인지 나라의 이제 그 변화 과정인 건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당신이 3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뭐 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희까지 지금까지 이제 저희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저희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가고 2년을 맺은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입사원이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고 나서 7년 정도 지나면은 뭐 빠르면 뭐 과장도 달고 음, 빠르면 대표도 되고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있을 때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C다 일하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관리자 입장으로 대부분 다 주변 사람들이 성장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베트남의 그런 일자리 뭔가 이런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떤가요? 우리의 관점이 음. 어쨌든지 막내로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사람들 위치는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를 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랄까, 그게 뭐 일상이 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생각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딴 얘기인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가 베트남에 처음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첫 직장으로 가졌던 거는 대부분이 제조업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포션은 여전한데 우리가 음. 긴 시간을 있으면서 다들 시티로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그 도시에 있는 일자리로 옮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실히 그런 일자리가 예. 공장 사이드에서 있는 것도 뭐 그대로 있겠지만 시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잡들이 많이 생겨난 건가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의 잡은 없어요, 여전히. 여전히 그리고 별로 없는데 이제 오래 일했던 짬바로 사람들이 다 시내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모인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 주변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시내까지도 아직까지는 뭐 아니 음, 뭐 일이 있을 게 뭐였겠어요. 시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가 또 사실은 시내 오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음,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시내 쪽에 일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뭐 좀 잘 나가는 회사들 스탠다드는 못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들은 워낙 소수다 보니까 자리가 여전히 없어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기업 현체들 무슨 현체들 뭐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들이 그렇게 뭐 풍부하게 공급되진 않는 것 같고 예, 보통 뭐 상황은 비슷하죠 보통 뭐 여기 유통사라든지 물류사라든지 여기 뭐 베트남에 있는 뭐 시내에 있을 만한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는 없는 것 같고 코로나 때가 좋은 기회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때는 빠지는 시점이었고. 한국에서 사람이 빠지고 한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다 보니 그때가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기업들이 사람을 찾고 싶은데 참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자리도 시간도 지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그런 거 바뀌어서 결국은 그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한 모르겠네. 네, 하여튼.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할 때랑 베트남 현지의 한국 사람이 가야 되는 취업 시장은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뭐 이런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인해서 이제 좀 일자리가 적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사실 여기서. 물론 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 뭐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회사가 더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거기 채용을 하는 거고, 이제 인력 시장이 커지는 건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회사들은 다 들어온 게 아닌가, 한국 회사가. 그거는 진짜 그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력난들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회사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는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더 이상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NC가 들어오고 뭐 네이버가 들어오고 뭐 카카오가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베트남에. 말을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이게 안 되네요 지금. 좋습니다. 하여튼간 뭐 오늘도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긴 내야 되니까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이제 뭐 취업 시장으로서 투자 시장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얘기해 본 이제 뭐 결과라고 하면은 결론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나라가 아니다. 여기서 뭐 그냥 특별한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특별하신 분이면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한국에서 특별하지 않으신 분이 베트남에 온다고 해서 본인이 특별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전 제네럴하게 봤을 때 경제를 따졌을 때도 아까도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드렸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지만 베트남이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의 풍파와 파도를 이렇게 뭐 피해갈 만큼 특별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 정도 그렇게 뭐 서방 국가에서 20년 정도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하든 이렇게 묵인을 해줄 정도로 특별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트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이 호황이고 전 세계가 호황이면은 그만큼 돈을 벌면은 안에 사람들도 좋아질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예. 물론 거기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몇 개 있겠냐만도 특별하진 않다, 스페셜하진 않다. 아니, 오늘은 주제 자체가 좀 lun뚱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사실 다 이제 자기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뭐, 얼마나 특별한 나라가 있고,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해가지고, 막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도 이제 이게 많은 먹고 끝까지 살고자 커야 노력하고 되는데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흐름을 이제 독자적으로 이겨낼 만큼 그런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이. 근데 이제 뭐 분위기와 정세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키워주고, 또 중국도 또 해외 수출 시장으로서의 그런 도약을 위해서 베트남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과 환경들, 뭐 코로나라는 어려운 변수가 있었지만 다시 또 안정되어가고 있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뭐 그렇게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느 동남아 나라들보다는 그나마 갔을 때 그래도 일자리도 있고, 그거는 뭐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네. 저도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 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나라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이 나라는 꽉 찼어요 지금 더 이상. 그래서 꽉 차서 별로 들어올 게 없어. 제 뭐 좀 짧은 사견을 보태자면은 아직까지는 베트남은 그래도 빈 게 많이 보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든 영향을 펼치시든 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는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동남아들 국가들보다 훨씬 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거 같은. 제가 느끼는 것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특별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걸어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만약에 이런 그냥 나의 젊음 중에 일부를 해외 시장에서 뭔가를 배워가면 새로운 것 도전적으로 그냥 개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와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도 괜찮겠지만 뭐 그런 생각에서 또 한국 특별한 게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거 하면 되고 굳이 그렇죠. 고생 안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아침입니다. 미국을 가세요. 미국을. 실리콘밸리로 가십시오. 그거는 이제 또 그 특별한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거기는. 베트남은 없이도 올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네. 실리콘밸리를 가십시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네요. 다음에 무슨 주제로 방송을 해야 되나? 이게 참 매번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 영화랑 이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뭐 제3차 저기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 안 하나? 정상회담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사람들? 아, 예를 들면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런 뭔가 이슈들이 있어 주면은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제너럴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 거국적인 이게 담론을 나눌 만한 게 참 어렵네요, 지금 이게. 그건 이제 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마무리합시다. 네, 또 저도 이제 네네. 점심 먹어야 되고 다시 밥 먹었어요. 그래서 밥 안 먹었을 거냐? 저는 밥 먹었습니다. 일찍 먹네요, 밥을. 밥을 12시에 먹고 딱 저기 아까 전에 일찌감치 먹었습니다. 아까 그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밥 먹으러 갔구나. 아, 네. 잠깐 자리에서 밥을 먹고 온 거라서. 주말인데 하여튼, 사장님이랑 식사하셔야죠. 네. 네, 오늘도 또 좋은 또 주말 베트남에서의 트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도 막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네네. 봅시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주제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